안녕하세요. 한 번에 끝내는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의 강의를 맡게 된 조재영입니다. 9강에서는 SNS 채널을 제대로 셋업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방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알리고 광고를 노출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SNS 채널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SNS 채널, 블로그랄지 인스타그램이랄지 카카오톡이랄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초기에 셋업하는 과정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SNS 채널에 대해서는 더욱더 귀를 쫑긋 세우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 SNS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의 관심사에 내 얘기를 맞춰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통상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보통 공급자 입장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콘텐츠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소비자가 관심이 없는 콘텐츠를 어떤 블로그랄지 SNS상에 콘텐츠를 아무리 만들어내도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만나기가 힘들게 되겠죠. 즉 내가 어떤 콘텐츠를 알고 싶다면 내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관심사가 있는,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키워드 내지는 콘텐츠를 작성하셔야지만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와서 내 콘텐츠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고객의 관심사를 항상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셔야지만 소비자가 스스로 내 콘텐츠에 찾아오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블로그인데요. 관련해서 블로그 카테고리 세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블로그는 하이브리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로 가보시면 옆에 이렇게 블로그 카테고리 트리가 있죠. 눌러보면 해당 블로그에서 어떤 종류의 콘텐츠를 작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구성할 때는 이 카테고리의 일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일부분은 소비자 또는 고객이 관심 있는 이야기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나의 포스팅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소비자가 관심 있는 이야기를 같이 함께 녹여서 하이브리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관련해서 내가 블로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카테고리를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겠죠. 당연히 제품 정보를 알려줘야 될 것이고 또 제품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제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마케팅하는 방법들, 또는 관련해서 건강 정보, 또는 헬스푸드, 또 의사나 약사, 영양사 등에 의한 전문 칼럼, 또 운동과 트레이닝, 또 힐링 여행, 이렇게 관련된 카테고리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보통은 통상 카테고리를 설정해 보라고 하면 제품 정보 정도만 보통 나열하게 되죠. 그런데 소비자가 아주 유명한 제품이 아니라면 해당 제품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와서 내 블로그를 만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알려줘야 되지만 건강에 관련된 다른 소비자의 관심 컨텐츠, 즉 건강 정보랄지 또 헬스푸드랄지 또는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같이 구성했을 때 소비자들이 스스로 검색해서 찾아와서 내 블로그를 만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컨텐츠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홍삼이라는 것이 건강에 좋지만 아이들은 잘 먹지 않죠. 맛없고 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이 홍삼을 아이한테 어떻게 먹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정 브랜드의 홍삼을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해당 브랜드를 잘 모르면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로 검색해서 이 컨텐츠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아이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주부가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아이들한테 맛있는 쿠키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포스팅했을 때는 우리 주부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콘텐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쿠키를 만드는 레시피를 설명하고 또 제작 과정을 설명하는 중간에 특정 브랜드의 홍삼을 반죽할 때 넣어서 건강한 쿠키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포스팅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온 사람들한테 브랜드까지 알릴 수 있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소비자한테 관심 있는 콘텐츠, 그 안에 내가 알리고 싶은 브랜드를 함께 녹여내는 이러한 콘텐츠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를 적용하고 또 중요한 것은 실제 적용하고 난 다음에 이 통계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내가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주요 지표를 어떤 것들을 봐야 될 것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키워드를 추출하고 적용하고 나서 실제 내 블로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른다면 전략적으로 콘텐츠를 플래닝하거나 또 활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통계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자 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 블로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느냐를 측정하는 지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루에 몇 명이 내 블로그에 방문하는지, 그걸 알 수 있어야지만 내 블로그가 성장하는지, 주춤하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지표는 유입 분석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당연히 검색 최적화를 통해서 주요한 키워드를 추출한 다음에 내 콘텐츠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실제로는 검색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입 분석에서 유입 경로를 확인했을 때 검색이라고 쓰여져 있는 URL로 얼만큼 들어오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라면 당연히 네이버의 통합 검색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저 지표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통합 검색 또는 뷰 검색 또는 네이버 통합 검색의 모바일 PC 또는 다음 구글도 검색이라고 쓰여 있는 URL을 통해서 얼만큼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실제 내가 키워드를 적용했다면 적용한 키워드가 실제로 검색이 되고 있는지, 그 검색어를 통해서 얼만큼 유입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입 경로상의 검색 유입을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적용된 키워드들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적용한 키워드가 적용이 돼서 계속 점점 저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검색어가 내가 적용한 검색어의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고 한다면 실제 검색어가 잘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 검색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검색어를 여러 개의 포스팅에 점점 더 확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적용한 키워드가 점점 비율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됐을 때는 더 소비자가 더 좋아하는, 또 소비자에 적합한 체급에 맞는 키워드를 발굴해서 키워드를 바꿔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키워드가 잘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적용하고 있다면 더 확대해서 적용시키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콘텐츠로 키워드를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키워드로 유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른 키워드로 바꿔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 최근에 블로그에서는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균 사용 시간입니다. 평균 사용 시간이라는 것은 고객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머무르고 있느냐를 보는 것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제목을 아무리 좋은 걸 써도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면 소비자들이 바로 튀어나가게 되겠죠. 결국 평균 사용 시간이 짧다는 것은 컨텐츠의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컨텐츠의 정보량이 작거나 아니면 오정보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제목만 세게 적고 실제 내용은 제목과 상관이 없는 내용을 쓰게 되면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바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이 블로그의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냐 나쁜 콘텐츠냐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평균 사용 시간입니다. 그래서 평균 사용 시간을 일정 수준 이상, 네이버 기준으로는 2분 30초 이상, 2분 30초 이상 밑으로 떨어지면 콘텐츠의 퀄리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게 4가지의 요소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순방문자 수, 그 다음에 유입 URL, 어떤 URL, 검색, 특히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세 번째로는 키워드, 어떤 키워드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 키워드가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균 사용시간까지 크게 4가지 정도의 통계 지표만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꾸준하게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은 블로그의 키워드처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해시태그입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를 잘 활용해서 인스타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인스타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의 게시물을 꾸준하게 업로드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인스타에 없는 신규 사진, 즉 기존에 남들이 쓰고 있는 사진이랄지 본인의 계정에서 한번 썼던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여러 장의 사진보다는 강력한 한 장의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시태그를 사용할 때 본인 인스타그램의 체급에 맞는 해시태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시태그를 사용하고 싶을 때 해시태그의 샵 버튼을 눌러보면 옆에 게시물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게시물 숫자가 일종의 해시태그, 해당 해시태그의 경쟁 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해시태그 단어를 눌렀을 때 옆에 게시물 숫자가 100개에서 500개가 나오는 건지 5,000개가 나오는 건지 50만 개가 나오는 건지 500만 개가 나오는 건지에 따라서 그 해시태그의 강도가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지 1달 정도밖에 안 됐고 게시물 숫자가 10개밖에 안 되는데
500만 개, 5천만 개 해시태그를 쓰면 당연히 검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체급에 맞는다는 것은 자기 체급의 순서에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체급이 약하면 게시물 숫자가 좀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조금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조금 더 많은 게시물에, 그러니까 즉 경쟁 강도가 센 해시태그로 올려가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내가 먹방에 관련된 컨텐츠를 올린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해시태그 경쟁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먹방, 또 먹방 스타그램, 푸드 스타그램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런 것들은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쟁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체급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런 해시태그를 바로 적용했을 때는 검색이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내 체급에 맞는 수준으로 해시태그의 강도를 떨어뜨려주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테고리를 몇 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행에 관련된 것, 등산, 뭐 음식, 맛집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내가 여행이라고 했을 때 그냥 여행이라는 해시태그를 쓰게 되면 게시물 숫자가 5천만 개가 넘습니다. 여행 스타그램만 해도 2,800만 개, 뭐 많이 가시는 제주도 여행 655만 개, 또 사진 스타그램 700만 개가 넘죠. 이런 것들 바로 쓰면 검색이 안 되겠죠. 또 음식 관련된 거는 먹 스타그램 뭐 8천만 개가 넘고요. 푸드 스타그램 510만, 마스타가 뭐 382만 이렇게 돼 있죠. 맛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랬을 때 쓰고는 싶지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체급에 맞는 수준으로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해시태그를 약간 조정하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행이 너무 세면 여행 중으로 바꿀 수 있고요. 가족 여행을 쓰고 싶은데 가족 여행 중으로, 사진을 쓰고 싶은데 사진이 너무 세면 사진빨로, 맛있다가 너무 세면 맛있당으로, 또 냠냠이 너무 세면 쩝쩝으로, 마스타그램이 너무 세면 마스타로, 먹방이 너무 세면 먹방샷으로. 물론 두 개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 체급이 약하다면 바로 쓸 수 없는 아주 센 해시태그를 쓰기보다는 약간의 변형을 해서 연관 세부 해시태그를 개발해서 자기 체급에 맞는 걸로 적용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다 통틀어서 이것도 귀찮다면 가장 쓰기 편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 단어 뒤에 관련된 이모티콘을 붙이면 게시물 숫자가 아주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먹방을 쓰고 싶은데 먹방이 너무 세다고 하면 먹방 뒤에 돼지 그림이 있는 이모티콘 또는 맛있는 음식 있는 이모티콘을 한두 개를 붙이면 검색량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내 체급에 맞는 그런 해시태그로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실제 포스팅하는 것인데 먹스타그램이라는 걸 쓰고 싶지만 게시물 숫자가 7,500만 개, 너무 셉니다. 그래서 내 체급에 맞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저녁 맛집이라는 해시태그를 한번 고려해 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 노출을 보면 먹스타그램에서는 아래 보시면 전혀 노출이 안 되지만 실제 저녁 맛집이라고 했을 때는 인기 게시물 상위에 1, 2, 첫 번째, 두 번째 제 게시물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죠. 왼쪽에는 먹스타그램은 제게 없죠. 저녁 맛집이라고 해시태그 인기 검색어를 누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제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체급에 맞는 해시태그를 썼을 때 인기 게시물에 노출될 수 있고, 인기 게시물의 상위에 노출됐을 때 오랫동안 머무르기 때문에 관련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인기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스스로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거나 인터랙션을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될 것들은 카톡 채널 또는 카톡의 오픈 채팅, 또 네이버 폼 등을 활용할 수 있고요. 카카오톡을 채널로 개설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소비자들하고 소통하기 쉽고 또 여러 공지를 할 수 있고요. 오픈 채팅 같은 경우는 일반 채팅과 달리 관리자가 채팅의 숫자랄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퇴출시킨달지 관리하기 훨씬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톡 채널이랄지 오픈 채팅을 통해서 또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 참고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설문지를 받을 때 또는 신청서를 받을 때 원하는 것들을 작성해서 링크로 여러분들이 노출을 시켜주시면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원하는 것들을 작성하고 또 그것들을 지원하고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한꺼번에 사용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NS 채널 제대로 셋업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모든 SNS 채널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관심 있는 채널 하나라도 바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본 강의를 듣고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